첫 번째 기초과학 측정용 의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천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세종대왕이 이 천문을 시작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첨성대를 지으라 하고, 그리고 이 천문학자들을 해외에 파견을 해서 윤사홍이나 최충구나 이무림, 또 그 속에 장영실도 물론 들어있었습니다. 장영실은 엔지니어로서 간 거고, 나머지 윤사홍이나 이무림, 최충구 같은 이런 분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외교 사신단에 끼워 넣어서 당시 명나라의 자금성, 남경에 있었어요. 지금의 북경은 1421년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 천문대는 남경에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갔던 장영실이나 천문학자들이 갔던 곳은 남경 쪽이고, 이제 이 천문학자들을 파견하고 1425년 되면 첨성대에 올라와서 노인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면서 관측하게 하고, 그래서 윤사홍이 저 남쪽 끝에 있는데 시력이 모자라서 볼 수가 없사옵니다 라고 해서 시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실은 시력이 아니라 고도의 문제입니다. 고도의 문제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성을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 37도나 넘는 인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높낮이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1909도에서. 그래서 이제 백두산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평지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더 고위도에서도 볼 수 있는 조건을 제공을 해요. 그러나 평지상에서는 대전쯤 오면 거의 안 보이는 자리로 수면과 거의 닿게 됩니다. 노인성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432년에 정인지를 불러요. 경연에서. 이 경연장에서 세종이 인지를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너는 간이를 만들어라. 그 간이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 서울 수도의 한양의 이 부국성의 출지 고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천문학자가 아니고는 이런 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간이나 저기 있는 온천이나 그리고 저기 적동이 지금 올려져 있는데 적도이나 그리고 여기 소간이나 저기 있는 혼상이나 저기 있는 규표나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북극성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업하면서 오늘날 북극성 쪽으로 자문을 하고 측정을 해서 세팅을 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제가 표라고 하는 거 130몇 223쪽 잘 기억해 주세요. 223쪽을 보면 당시 이 조선시대 초기의 북극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여기 이 간이에 있는 저 끝에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후극환, 정극환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거를 통해서 북극을 찾아야 돼요. 그 북극을 찾아서 세팅이 돼야 여기 이 둥그런 이 각도기도 일종의 다 밑에 있는 각도기도 있고 위에 써 있는 각도기 됐는데, 이 각도기들로 천체의 위치를 찍어내는 거죠. 만약에 시리우스가 여기에 떠 있다 그러면 그 날짜 시리우스의 위치를, 하늘의 위치를 찍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준점으로 잡고 있어야지 측정할 때마다 얘가 자리를 틀고 앉아서는 다 다르게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북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은 앞으로 천문 연구를 해서 중국에서 역설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자체로 개발해서 우리의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24절기에 맞게 농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 시간 측정용 기계까지 쭉 나온 뒤에 맨 마지막엔 달력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 절차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천체들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위치 측정하는 게 뭐냐? 간이에요. 간이는 뭐다고요?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게 있어야 어느 시기에 어느 별이 어디에 있고 목성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 위치에 떠 있고, 그래야 나중에 일식 예보를 할 때 달과 해와의 지구와의 관계가 일식이 되는데, 달이 어디를 정확히 가는지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를. 해가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문학은 가장 기본이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그 1432년에 정인지를 불러서 인지야, 지금 너는 서울에서
북극이, 하늘의 북극이 얼만큼 출지가 올라가는가, 그거를 계산해내라. 그러면서 의도를 설명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 서울의 북극에는 고도를 측정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돼야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북극을 향해서 기계를 세팅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세종은 명령을 내린 거죠. 그거 다 의도가, 기획 의도가 세종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사업의 출발은 바로 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천대, 즉 간이대 앞에다가 첫 번째 제가 간이를 배치하게 한 이유가 바로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그래야 맨 마지막에 달력이 나와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물론 태조 때 만들어진 거여서 세종 시기하고 시기 차이 있지만 어쨌든 세종 때도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천문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세종이 천문도를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온다면 그건 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영릉에 있는 세종시대의 천문위기의 이야기 스토리 첫 출발은 바로 첨성대와 간이대, 그리고 그 올라갔던 간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의 구조를, 제가 여기에 좋은 플리미터 콤파스를 가져왔는데, 자, 지금 현재 한 20만원 정도 가나 모르겠네요. 얘가 엄청 비싼 기기입니다. 현재 가리키고 있는 쪽이 남북 방향이에요.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스틱으로 한번 놓아볼게요. 그러면 이 방향대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틱의 방향은 나침판의 남북이에요. 한번 설명을 제가 했었는데, 이건 나침판의 남북이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이잖아요. 얘하고 다르잖아요. 요 물 홈구멍으로 쭉 남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홈구멍 가리키는 선 쭉 하면 북극성 쪽 하늘의 북극이 내려와 있는 땅에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하고 다르냐? 당연히 달라요. 이거는 진짜 북쪽을 향한 하늘의 북극으로 향해야 되고, 하늘의 북극이라고 해서 북극성을 향해야 된다고 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극성도 하늘의 북극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늘의 북극에서 치우쳐져 있어요, 현재. 현재 북극성은 폴라리스고, 오늘날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아까 23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 그림에서 구진대성이라고 하는 별이 보일 거예요. 보여요? 네, 이 별이 오늘날 북극성이에요. 233쪽에 있는 구진대성이 오늘날 북극성이라고.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십자가 표시하는 게 하늘의 북극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 태조, 세종 때의 북극은 어디냐면 천추라는 별에 가까웠어요. 그의 천추? 이게 우리나라의 북극 5성이에요. 그 아래부터 해자, 임금, 서자, 후공, 천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추별 쪽에 가까이 있었어요, 하늘의 북극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거기엔 별이 없는 공간이니까 천문학자들이 이걸 찾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별들이 움직이는 건 알았으니까, 그런데 움직이는 회전의 축이 하늘의 북극이라는 건 알아. 그러면 비례 관계를 통해서 빈 공간이지만 이 점 부분이 하늘의 북극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천문학자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세팅할 때 하늘의 북극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북극 찾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정극환, 저 정극환의 구조나 이따가 배우게 될 일성정시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는 하늘의 북극 찾는 것이 바로 이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고리에 구진대성, 오늘날 북극성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천추성이 이 안꼬리 안에만 들어오면 이건 하늘의 북극이 막혀져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중심에서 비례로 봐봐요. 그러면 이 구진대성을 이 홈, 지금 보너스처럼 생긴 이 홈 안에 구진대성이 어느 쪽인가 들어오게 해. 어느 쪽인가 들어왔을 때 그 반대편에는 천추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별까지 옆에 들어오게만 야를 돌려서 맞추면 자동으로 하늘의 북극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례 관계에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조물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외곽의 구조물에 동그라미 이 구진대성이 들어오게 하면 그 반지름만큼이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왜? 뭘 찾으면 되니까 천추가 들어오기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천추하고 요 두 개만 찾아서 이 기기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북극이 딱 맞는다고. 이거를 세종이 일성정시를 만든 뒤에 측정법을 직접 세종이 기술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돈이라는 학자가 이 축구법을 전학해서 했는데 워낙 상세하고 간이하고 쉬워서 단 한 글자도 붙이지 않냐고 시작과 끝만 붙였다라고 세종실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이쯤 되면 세종은 천문학자죠. 누가 뭐라고도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도 천문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정극환의 저 끝에 그거에 금방 얘기한 하늘의 이 별을 찾아가지고 야를 정치를 하는 겁니다.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정치를 하는데 이 자북하고 요 자북하고 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얘는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니까 지구의 N극과 S라고 하는 이 자석에 맞게 지금 배치가 된 거예요. 이건 나침판이니까. 우리 지구 하나의 자석이에요. 그러면 그 자석에 나침반을 갖다 대면서 반응을 하는데 서로 다른 극끼리 갖다가 돼요. 지구의 N극이 여기라면 나침판은 S극이 와야 되는 거고, 지구의 S극이 여기라면 나침판은 N극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거기에 반응해서 지금 지구 자기장에 맞게 세팅된 거예요. 근데 이 방향과 하늘의 북극을 가리키는 방향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도표상으로는 여기가 7.5도에서 한 8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나침판에 가고 진짜 보가고. 그래서 최봉규 쌤하고 저하고 여기 1박 2일로 와서 망원경하고 해그림자 측정해서 그거를 찾아냈는데 약 한 8.5도를 계산을 했어요. 우리 둘이 계산한 것은. 그래서 그거를 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놨냐면 후대에 수백 년이 지나서 여기 써놨으니까 누군가가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측정한 게 왜 값이 오차가 났을까? 뭘까? 측정 도구의 문제일까? 계산 방법일까? 여러 오차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편각의 이 편차 그래프에는 대략 7점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싣고 이대로 했어요. 왜냐면 그대로 그거를 과감 없이 해놔야 훗날 누가라도 볼 때 그거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난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한 방법대로 그냥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할 때 나침판을 놓고 여기에서 8.5도 오른쪽으로 돌려라. 중심이 나침판 됐잖아요. 이 방향에 얘 중심점에다 야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를 그은 뒤에 8.5도만 오른쪽으로 돌리면 북극성 방향이다. 그래서 이 기기를 전부 그와 같이 해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하는 소장님께 결국 제가 이거를 놓고 갔어요. 이제 다 놓고 이대로 각 기기 놓은 중심점에다 얘를 놓고 8.5도씩만 돌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으면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시니까 만약에 이제 아이들하고 여기를 체험을 온다고 하면 나침판을 가지고 와서 중심축에다 놓고 지금 이렇게 야는 이 방향인데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돼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나침판 놓고 안 맞네? 그러면 안 돼요. 나침판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북극으로 세팅하는 것이니까 이걸로 나침판으로 세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 질 때도 정남향을 할 때 나침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침판 방향대로 NS를 맞추면 그거는 정남향이 아닌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틀어놔야 맞는 거예요. 어때요? 차이 나죠? 당연히 차이가 나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기기마다 배치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이의 구조로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끊지 말고 장비들을 옮길 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이 위치를 잡았냐면 일단 이제 두 가지로 했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저녁에 북극성을 우리가 찾았어요. 망원경으로 북극성을 찾아서 그 북극성이 있는 데를 수직으로 내려서 지평선이 어디서 만나는가 이 작업을 저 중앙에서 했습니다. 중앙에 흙바닥에서. 그래서 그거를 실을 이용해서 선을
설치를 했어요. 망원경으로 북극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그 중심점에서 해그림자를 측정했어요. 아주 원시적인 거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해그림자를 측정해서 171쪽에 그 중심점에서 그림자의 변화를 쭉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찾아져요? 171쪽? 그래서 그 선 그은 데가 그날 제일 짧았던 때예요, 해그림자가. 그래서 이 해그림자를 통해서 그은 선, 이게 정확히 남중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북극 방향이에요. 이 그림자의 가장 짧은 쪽으로 이어지면. 그래서 밤에 북극성을 망원경으로 찾은 선을 찾고 그 중심점에다 얘를 세팅해서 그림자에 측정을 해서 두 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고 거기다가 나침판을 놓아서 그 선에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이 돌아간 각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8.5도가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침판을 놓고 8.5도만 틀면 하늘의 북극이 되는 거죠. 이런 이치로 여기에 있는 천문위기 20점을 세팅하라고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했어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틀 동안 밤에는 천체를 관측해서 낮에는 해그림자를 측정해서 이 이전 배치할 천문위기들을 남북 방향을 그렇게 찾아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파스 좋은 거 이걸로 세팅한 뒤에 8.5도로 해서 얘를 중심축을 다 세팅하되 수평을 반드시 유지해라.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저 관천대는 언덕처럼 표시해서 높여라. 옛날처럼 평지에다 같은 등급으로 놓지 말고 높게 언덕처럼 해라. 그랬더니 착실하게 잘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예, 그냥 평지에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지식이 있고 아는 사람이 이거를 기획하고 꾸려가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에 배치되어 있을 때 그 시계 자격루가 구석에 그냥 박혀 있고 어떤 영역도 없고 시대순도 없고 그냥 다 널어놓은 형태였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이 뭔 이야기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면 구조물을 이제 끝나갔으니까 얘 하나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요 구조물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가까이 와서 이쪽으로 우리 앉아봐. 다 와서 앉아요. 우리 다 오세요. 와서 앉아. 코앞에. 식물 공부하듯이 자세를 낮춰서 앉아. 자, 그러면 얘는 바닥에 닿은 원이죠. 바닥에 닿은 원이 밑에 깔려 있잖아. 그리고 그 원의 수직이 돼서 또 원이 하나 서 있죠. 자, 얘는 지평좌표계예요. 지평좌표계. 우리가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사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어디로 뜨는지 시간 측정하고 일몰 이런 거 측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또 있죠, 한 벌이. 저 한 벌은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붙어 있다가 아니라 이걸 걷어내면 공간에 떠 있는 거잖아. 이거는 하늘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늘을 측정하는 거예요. 얘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측정하는 거라면 저는 하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늘을 측정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적도좌표계예요. 오늘날로.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학생들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 얘는 지평좌표계, 쟤는 적도좌표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눈금을 봐.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24절기와 24방에서 실습했죠. 그래서 여기가 자예요, 지금. 자 보이지? 야들자자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가 동이니까 묘잖아. 그럼 여기가 유가 돼야지. 여기가 유예요. 그럼 여기가 오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자를 중심으로 자축 가잖아. 자축 인묘 가지. 그래서 12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사이에 십간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임계가 들어가 있잖아. 여기가 임계 들어간 거 보이지? 그러면 묘에서 출발하죠. 묘에서 십간에 갑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동쪽에서부터. 그래서 갑을 병정 중심이 무기다. 그리고 경신이고 임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십간을 5 방향에 두 개씩 나누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제 간 보이잖아. 간. 그리고 여기 뭐가 있겠어? 그럼 건이 있어야지.
간, 그리고 여기가 손이 있단 말이에요. 손, 여기가 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4방위와 24절기를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4방위가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자에 해당되는 곳에 눈금을 3개 넣어서 시계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각도 되고 몇 도 잼 되니까 이게 지금 북쪽 방향이잖아요. 그럼 어느 천체가 저 준영이 있는 쪽에 떴어. 그럼 여기서 얼마큼 돌아갔는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저 방향으로. 그래서 방위가 얼마. 그 다음에 준영이 머리를 잰다면 머리를 올리면 고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로는 지평으로는 방위각을 지고 얘로 이제 돌려서 얘를 돌리면 돼요. 여기 지금 묶어놨는데 준영이 머리가 행성이라고 하면 머리 쪽으로 돌려서 이거를 이게 이제 규형이에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관측자가 이 속에 들어가서 얘를 돌려가지고 준영이 머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북쪽에서 저쪽으로 돌리고 그럼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저 방향으로. 그리고 얘를 올려서 준영이를 올리면 여기서부터 고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다. 이렇게 해서 45도 되잖아. 이게 수평선이면 이 45도 되잖아요. 그래서 준영이 머리 여기 있다. 그러면 뭘 측정해? 각도기로 고도 측정해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만큼 돌아간 방위각 측정해내지.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뭐냐면 목성이나 태양이나 언제 지평선에서 떠오르는가 하루 중. 그래서 떠오르는 방위각을 측정해낼 수 있는 거예요. 춘추분 때는 정동에서, 하지 때는 북동에서, 동지 때는 남동에서 뜨잖아. 그러니까 얘로 측정해내면 다 나오는 거지. 각도도 나오고 1년 4계절 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고도는 얼마고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지평환이라 하고 얘를 입운환이라고 그랬어요. 입운환, 당시 조선시대 용어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으로 하면 얘는 방위각을 재는 거고 얘는 고도를 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각 지방마다 일출모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1년 한 번만 해보면 다음에 언제 뜨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평안에 새겨져 있는 24방위 표시가 바로 방위도 되지만 시계도 된다. 시계도 되고 각도도 되잖아요. 각도도 되고 시계도 되고 방위도 되고 다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하늘의 적도하고 황도가 만나는 게 춘분점이잖아요. 그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늘이 얼마큼 돌아갔는가, 이게 하늘에 띄어 있는 거예요, 야가. 그래서 방위각 개념으로 하늘에다 올려놓은 거지. 그래서 춘분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돌아갔는가 어떤 천체가. 그리고 얘를 가지고 뭐를 재냐면 북극으로부터 얼만큼 옮겨져 있는가. 요 돌아가는 구멍 또 보이잖아요. 구멍 보여요? 그 얘를 사유한이라고 그래서 사유한. 네 곳으로 다 돌아다닌다, 유한다, 자유롭게. 그래서 예를 들어 토성이 떴다 그러면 토성이 뜨면 얘를 토성 있는 대로 돌려, 통을. 저쪽이 나무가 토성이다 그러면 야를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돌린 뒤에 그러면 밑에서는 돌아간 방위각이 나오는 거지. 요 돌아간 방위각 있잖아요. 기준에서 얼마 돌아갔는지. 그 다음에 얘를 돌려가지고 북극성에서 얼만큼 갔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사유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용어로.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하면 적경과 적이라는 말을 대변해 줄 수가 있어요. 적경과 적의 값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도구. 자, 이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각 별들의 위치를 다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이몽룡별, 대각성이라고 하는 우리 별이 어느 시기에 춘분날을 보니까, 예를 들어 봄에 보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북극으로부터 몇 도 갔고, 이걸로 돌리면 각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춘분점, 저기서 춘분점 찾으면 되니까 춘분점에서 몇 도 돌아간 곳이니까 얘는 저기 얼마, 적경 얼마 딱딱 찍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뭐가 나와? 저기 있는 혼상이 나오는 거예요. 별 찍혀 있잖아. 저렇게 아무렇게나 찍히니까 아니고 정확히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간이가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천체망원경인 거지.
오늘날 천체망원경은 유리나 광학이나 뭐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세종시대의 이 천체 망원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천체 관측 도구는 정확하게 각도기, 원형 각도기 4개를 동원해 가지고 땅에다 한 벌, 하늘에다 한 벌.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높낮이를 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낮이. 바닥에 있는 건 얼만큼 돌아갔느냐. 원형 360도를 재고 북쪽에서 몇 도 돌아갔느냐 이런 거예요. 뭐 몇 도 돌아갔느냐고 아니면 몇 도 섰냐고. 저것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충분점에서 몇 도 갔고 북극성에서 하늘의 북극에서 몇 도 떨어졌고 이런 걸 측정해서 정확히 찍어내야 되니까 이런 도구가 필요했다 하니 이렇게 간이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1432년 경연에서 정인지에게 인지야 너는 지금부터 이 우리 서울의 한양의 북극이 몇 도 올라갔는지를 계산해내라. 그리고 간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 이 옛날 서적도 참고하고 법을 연구하라 해서 이제 이때부터 천문학자 수학자들이 총동원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초라든지 이런 여러 수학자 또 정인지라고 하는 학자 김돈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건 이천에게 또 시키고 그래서 장영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문학자나 수학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장영실은 엔지니어여서 이런 천공 주무를 해가지고 저런 툴을 만들어서 제대로 구현되게 작동되게 오늘날 치면 모터가 만들어져서 모터를 회전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었지 그가 수학하고 계산하고 천문역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 그러니 그래서 그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혼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42년 간이가 태어났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